저 여자가. 부산 분식집 앞에서 하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는 여자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오나린이었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11살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배불러. 민우가 많이 먹어. 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워진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 손으로 아이들 입에만 국수를 넣어주고 있었어요. 1억을 들고 도망친 여자가 왜 저 모습이지? 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7년 전 도규가 울며 보고했던 그 이야기와 지금 눈앞의 현실이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규였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신 건 아니죠? 목소리에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규가 말을 흐렸어요. 하진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진입니다. 올해 72이 되었고 하진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사람들은 저를 명예회장이라고 부르지만 요즘엔 그냥 할아버지로 불리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부산에 온 건 우연이었어요.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조선업계 세미나 때문이었죠. 그런데 회의가 일찍 끝나서 혼자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가끔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걸어야 진짜 세상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부산항 쪽으로 향하는 골목길이었습니다. 해질녘이라 그런지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여자가 아이 둘과 앉아 있었어요. 국수 그릇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자가 젓가락으로 국수를 조금 집어서 어린 남자아이 입에 넣어주고 또 조금 집어서 여자아이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어려운 집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오나린이었습니다. 7년 전 제 큰아들 도연이의 아내였던 그 여자 말이에요. 도연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집안 금고에서 1억 원과 금괴를 들고 사라진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나린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옷은 낡아서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등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7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말랐습니다. 11살이 된 민우와 8살이 된 서윤이가 이렇게 여위였을 줄은 몰랐어요. 1억을 들고 도망쳤다면서 저런 모습일 리가 없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나린을 미워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아들 도규가 그날 밤 울면서 말했거든요. 형수가 금고를 털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저렇게 굶주릴 이유가 없잖아요. 나린의 손도 그래요. 저런 거친 손은 몇 년을 고생하며 살아야 만들어지는 손이었습니다. 나린이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보니 조금만 더 먹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저으며 엄마도 드세요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손주들이 저렇게 어른스럽게 굴어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민우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연필이었습니다. 낡은 공책과 함께 바닥에 굴러다녔죠. 나린이 황급히 주워서 민우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분식집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는 11살 손자의 모습이라니. 도대체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규가 그날 밤 한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형수가 아버지 방에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왜 하필 도연이의 장례식 당일 밤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당시에는 슬픔과 분노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나린이 일어났습니다. 국수 그릇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먹었으니까요. 나린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돈을 세는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었을 거예요. 세 사람이 분식집을 나와서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우가 나린의 오른손을 잡고 서윤이가 왼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너무나 절절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72년을 살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린이라는 사람을 7년 동안 완전히 잘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확신에 가까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린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특히 서윤이가 엄마한테 엄마도 드세요라고 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규가 울면서 달려와서 한 말, 경찰이 와서 조사했던 것, 그리고 나린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나린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그 여인 얼굴들이 7년 전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7년 전 도연이 사고 관련 자료들이 모두 거기 있었어요. 당시 경찰 조서, 보험회사 서류, 그리고 금고, 도난 사건 관련 문서들까지. 한 번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파일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먼저 그날의 기록을 찬찬히 읽어봤어요. 2017년 11월 15일. 도연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죠. 오후 3시경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는 경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이틀 후인 17일에 치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벌어졌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9시쯤 도규가 황급히 제 방으로 뛰어왔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형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연이를 잃은 슬픔에 나린이 잠시 집을 나간 것쯤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규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어요. 현금 1억 원이랑 금괴가 없어졌습니다. 급히 저의 방으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 보관해뒀던 비상자금과 금괴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저와 도연이만 알고 있었는데 도연이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나린이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지? 그때는 그런 의문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어요. 아들을 잃은 바로 그날 며느리가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거든요. 도규의 아내 민경이도 그때 증언했었죠. 시아버님, 저희가 분명히 봤어요.
나린 언니가 아이들 손을 잡고 어떤 남자 차에 타는 걸 말이에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은 잘 안 보였지만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나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저는 나린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했어요. 손주들까지 함께 사라진 것이 더욱 가슴 아팠지만 그 아이들마저도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들을 다시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째, 나린이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아들의 성격상 그럴 리가 없었어요. 도연이는 너무나 원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둘째, 도규 부부가 목격했다는 검은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번호판도 차종도 운전자에 대한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남자라는 모호한 표현뿐이었죠. 셋째, 나린이 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돈을 훔쳤다면 최소한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 본 나린의 모습이었습니다. 7년 동안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저렇게 굶주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 상처투성이 손, 기워진 옷, 그리고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던 그 절절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자문해봤지만 그때의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금고는 실제로 열려 있었고 돈은 정말 없어졌으니까요. 도규 부부의 증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새벽까지 자료를 뒤적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더 커졌어요. 특히 도규의 진술서를 다시 읽어보니 문체나 표현이 너무 정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목격한 것 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연락해 봤습니다. 7년 전 사건이라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당시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립탐정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김 팀장, 7년 전 일인데 조사해 볼 수 있나요? 어떤 일이신지 먼저 들어봐야죠. 전화 너머 김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답게 침착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찾는 일입니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며느리를 찾는다는 말에 김 팀장이 잠시 놀란 것 같았어요. 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다시 파헤치겠다는 제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본 나린과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특히 서윤이가 엄마에게 엄마도 드세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7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이유 없이 고생한 거잖아요. 제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오해 때문에 굶주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며느리를 본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큰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7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에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방이었죠.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아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도연이가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나린과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웃음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장 한쪽에 도연이의 유품 상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정리해둔 채로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도연이가 즐겨 읽던 경영학 책들, 회사 관련 서류들,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작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도연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연이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메모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흐릿하게 써진 숫자들이었어요. 계약서 사본 마이너스 2층 서재 세 번째 서랍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도연이가 왜 계약서 사본을 숨겨뒀을까요? 급히 2층 서재로 올라가서 세 번째 서랍을 열어봤어요. 일반적인 회사 서류들 사이에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계약서 사본이 나왔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진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하진건설과 관련된 건설 계약서였는데 금액이 200억 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처음 보는 회사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계약 날짜였어요. 도연이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계약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진건설의 실무는 도규가 맡고 있었는데 도규도 이 계약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약금 지급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보통은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이 계약은 성금으로 10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왜 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일 거예요. 도연이는 꼼꼼한 성격이라 이런 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도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뭘 하고 계세요? 뒤돌아보니 도규가 서재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언제 집에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냥 옛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제가 대답했지만 도규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 손에 든 계약서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도규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건설 계약서인데 내가 담당했던 건 아닌가? 계약서를 보여주며 물어봤더니 도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이에요. 상대방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취소됐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도규의 설명이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것 같았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그런데 왜 형이 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을까? 제가 물어보니 도규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워낙 세심하셔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셨거든요. 아마 검토하다가 따로 빼놨나 보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도연이가 남긴 메모와 이 계약서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이런 옛날 일은 그만 생각하시죠. 형 일을 자꾸 파헤치면 마음만 아프실 거예요. 도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왜인지 제지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서재에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도연이의 메모, 숨겨진 계약서, 그리고 도규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연이가 사고 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나린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도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둘째 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도규의 반응을 보니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어요. 다음 날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팀장, 조사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어떻게요? 우리 둘째 아들도 같이 조사해 주세요. 7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김 팀장이 놀란 듯한 소리를 냈어요. 혈육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조사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부산에서 본 나린과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 팀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회장님,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들이죠? 7년 전 그날 밤 도규 씨의 차량 이동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후 8시경부터 새벽 2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닌 기록이 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술에서는 집에서 형수님을 목격했다고 했거든요.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규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조사해 주세요. 그날 밤에 정확히 뭘 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한쪽에서는 나린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규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확신에 찬 재벌 회장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흔들리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김 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나린의 지난 7년 생활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였어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나린은 부산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오피스텔 청소 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이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의문이 들어 김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우가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고 서윤이는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의 병원비가 월 200만 원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했던 거군요. 김 팀장의 설명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린이 하루 18시간씩 일해도 아이들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뜻이었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나린의 통장에는 단 한 번도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대부분 병원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서 돈을 아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 치료비를 아끼겠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나린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용품이나 옷도 대부분 중고로 샀더라고요. 1억 원을 가진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김 팀장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럴 만했죠. 이 모든 증거는 나린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린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손주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걸 방치했던 거죠. 그 사이 나린은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제 판단력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규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평소보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더니 도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7년 전 그날 밤 일을 다시 얘기해봐라.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목격했다던 형수의 행동 말이야. 도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또 확인하시려고요?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라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 제 목소리에 날이 서자 도규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버지, 설마 형수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은 내가 의심스럽다. 차가운 말과 함께 김 팀장의 보고서를 도규 앞에 내밀었어요. 나린의 7년간 생활이 적힌 그 보고서를 말이에요. 도규가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저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미묘한 불안감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뭔데요? 내 형수가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왜 이런 걸 조사하신 거예요? 도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당황스러우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1억 원을 훔친 사람이 하루 18시간씩 일할 이유가 없거든. 형수가 돈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모르잖아요. 아이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1억 원을 숨겨뒀다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7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규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형수를 만나신 건 아니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마치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못 만날 이유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괜히 마음만 아프실까 봐서요. 하지만 도규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서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나린의 통장 거래 내역, 아이들의 병원 기록, 그리고 도규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제가 7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었어요. 민우와 서윤이가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엄마 혼자 키우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할아버지였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72년을 살면서 사업도 키우고 재산도 모았지만 정작 가족을 지키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도연이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도연아,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도, 죽은 후에 며느리와 손주들을 방치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린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부산 분식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애절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7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 들여다봤어요. 어제까지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의지가 서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나린아, 이제 할아버지가 나서겠다. 혼자 다짐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김 팀장의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7년 전 11월 15일 도연이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의 CCTV 기록을 복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던 영상들이 최신 기법으로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시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사고 당일 오후 일시경 하진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도규가 급하게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30층 임원실 복도였어요. 도규가 도연이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데 도연이의 얼굴에 급박함이 역력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군. 김 팀장이 입모양을 해독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영상이었어요. 도연이의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는데 도규가 도연이의 개인 컵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약물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면제 성분으로 추정됩니다. 운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규가 거짓말로 도연이를 회사 밖으로 유인했고 약물까지 사용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키워온 둘째 아들이 형을 죽인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혼자 중얼거렸더니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질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연 씨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연이는 온화하고 성실해서 임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도규는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린까지 누명을 씌웠을까요? 도규가 금고도 털었던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형수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도규는 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형수와 조카들까지 절망으로 내몬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오열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오판과 편견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연이의 억울한 죽음도, 나린의 7년 고생도, 손주들의 불행도 결국 제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빈 공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들을 충분히 믿어주지 못한 것도, 죽은 후에 진실을 밝혀주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무엇보다 나린에게 미안했습니다. 7년 동안 도둑으로 몰아세우면서 하루 18시간씩 일하게 만든 것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새벽이 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진실을 안 후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린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김 팀장을 통해 나린이 일하는 편의점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골목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혼자 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린이 계산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7년 전보다 훨씬 여위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출입벨 소리에 나린이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7년 만에 듣는 나린의 음성이었죠. 나린아.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나린의 손이 훨씬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7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저를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깊게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어요.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린이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7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다오. 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나린이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도규 씨가 갑자기 저를 별채로 불러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 형이 죽은 건 아버님 때문이라고, 이제 회사는 자기 차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규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 아이들까지 위험하다고 협박했어요. 민우와 서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나린이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금고가 털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규 씨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미리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구나. 네. 아이들만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도규 씨가 준 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0만 원. 그 적은 돈으로 7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는 뜻이었어요. 왜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누가 믿어줬을까요? 도규 씨는 아버님의 아들이고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 상황에서 도규와 나린 중 누구를 믿었을지 뻔했거든요. 나린이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버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였어요. 민우가 자꾸 할아버지는 언제 보냐고 물어봤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동안 저는 그 아이들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서윤이는 심장이 안 좋아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가끔 치료를 미뤄야 할 때도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주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나린아, 정말 미안하다.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7년 동안 너와 아이들을 의심한 것도 도와주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나린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모르셨던 일이에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너희가 이렇게 고생한 게 다 내 탓이야. 그때 나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도연 오빠 일을 알아내신 건가요? 그래. 모든 걸 알았어. 도규가 한 짓들을 말이야. 나린의 눈에서 안도감이 스쳤어요. 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이었죠. 이제 함께 진실을 밝히자.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린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니? 지금은 자고 있을 거예요. 원룸에서 잠들어 있을 텐데. 내일부터는 집으로 돌아와라. 이제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도규 씨가, 도규는 내가 처리하겠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나린이 계산대에 앉아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7년간 혼자 감당했던 모든 고통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김 팀장에게 전화했어요. 내일부터 도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넘기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도규를 완전히 배제시키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바로잡을 때가 왔어요. 도연이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나린과 아이들에게도 당당히 사과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미러로 편의점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그곳에서 7년간 나린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나린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도규가 다시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강남의 조용한 오피스텔을 구해서 당분간 머물게 했습니다. 민우와 서윤이를 7년 만에 다시 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낯설어 했지만 나린이 할아버지라고 소개하자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윤이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 아이가 심장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 검진을 받게 했어요. 특히 서윤이의 심장 상태가 걱정됐거든요.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수술 가능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냐? 내 손녀인데 당연한 일 아니냐? 서윤이의 수술 일정을 잡은 후 본격적으로 도규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팀장을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까지 도규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임시 이사회였지만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도규가 이사회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뭔가요? 도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서 그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한 후 김 팀장을 회의실로 불러들였어요. 7년 전 도연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겠어. 그 순간 도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 팀장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도규가 도연의 컵에 약물을 넣는 CCTV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뭔가요? 도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어서 도규가 거짓말로 도연을 회사 밖으로 유인하는 영상,
그리고 사고 당일 밤 도규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도규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 털어놔라. 도규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형만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본심이 드러난 거였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다는 거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고가 나게 하려던 거였는데. 도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도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금고는 왜 털었나? 형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래야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았어요. 나린이와 아이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도 말해라. 도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7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린 형수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회 참석자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도규야.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넌 하진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어. 도규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는 도연이와 나린이에게 빌어야 할 일이야. 그날 오후 저는 직접 검찰청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도규의 모든 범행을 담은 두꺼운 자료와 함께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재벌가의 형제 갈등과 7년간의 은밀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거죠. 하지만 저는 언론 대응보다는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서윤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우의 천식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나린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회사 임직원들과 언론 앞에서 7년간의 오해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오나린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이 죄를 속죄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린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도규는 결국 살인 미수와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도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7년간 숨겨온 죄책감이 그를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나린과 아이들이 정식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7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거였습니다. 민우가 할아버지,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저녁 식탁에서 4명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가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아들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내 가족을 제대로 지키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7년간의 악몽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이의 수술이 성공한 후 아이들의 얼굴에 건강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우의 천식도 많이 호전됐고 무엇보다 2 아이 모두 체중이 늘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4명이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나린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서 아이들이 제잘되며 학교 얘기를 하는 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요. 서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술 후 완전히 달라진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거니? 우리 가족 그림요. 할아버지도 넣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7년 동안 할아버지 없이 자랐던 아이가 이제는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숙제 도와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학 천재셨다며요? 나린이 아이들에게 제 젊은 시절 얘기를 들려준 모양이었어요. 천재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야. 저도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할 거예요. 민우의 진지한 표정에 웃음이 났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나린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7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가끔씩 나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정리됐어. 도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와 사기,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도규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살아있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회사 일도 많이 정리했어요.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민우와 서윤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서윤이가 손을 잡아 끄는데 그 작은 손에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수술로 건강해진 아이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의 영정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7년 만에 찾은 평화를 아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도연아, 이제야 너를 제대로 지키는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살아생전에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가족만큼은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린이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을 이제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 나린이 차를 끓여서 가져왔어요. 아버님,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말이야. 힘드셨죠? 저희 때문에. 아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희가 있어서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 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아버님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가 내 삶의 전부야. 그 순간 민우와 서윤이가 뛰어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4명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재벌 회장으로 살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혼자 중얼거렸더니 나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어요. 7년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작되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과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 가족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